2026년 3월 26일 오후 6시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의 한 병원. 25살의 젊은 여성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죽음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법이 허락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 한 문장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 말 한마디가 2번의 법정 투쟁을 거쳐 유럽인권재판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국가가 승인한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안락사. 여러분은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치병 말기 환자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다릅니다. 신체 질환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컸던 25세 여성. 법원은 그 고통도 충분히 안락사의 이유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국 뉴스가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 대한민국이 반드시 맞닥뜨려야 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는 현재 약 15개국. 그런데 한국 국민 10명 중 7명 이상, 76.3%가 합법화에 찬성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이미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컷 세상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각도, 남들이 말하지 못한 이면을 찾아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을 더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안락사가 단순한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법, 복지, 그리고 우리의 노후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람들이 모르는 이 사건의 진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엘리아 카스티오 라모스. 2000년 11월 14일생.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 그녀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가혹했습니다. 부모는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으로 양육권을 상실했고, 노엘리아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국가보호시설에서 보냈습니다. 강박장애와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으며 성인이 된 그녀에게 2022년 10월의 사건은 결정적 타격이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3명의 남성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극도의 충격 속에 건물 5층에서 투신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완전 마비, 만성신경통증, 방광 기능 상실, 휠체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그녀가 법정에서 직접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매일이 끔찍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그저 평화롭게 떠나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22세의 나이에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가 2024년에 공식 안락사를 신청했을 때 스페인 의료전문가위원회는 같은 해 7월 이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딸의 안락사를 막기 위해 법원에 나섰습니다. 내 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결정했다. 제정신이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극우 성향의 가톨릭 단체 기독교 법률가회와 손잡고 모두 5곳의 법원을 두드렸습니다. 바르셀로나 지방법원, 카탈루냐 고등법원, 스페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인권재판소까지. 이 법정 공방이 무려 600일 넘게 이어지면서 노엘리아는 의료적으로 승인된 죽음을 기다리며 그 고통 속에서 또 600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2026년 3월 24일 유럽인권재판소는 아버지의 최후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26일 노엘리아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방식대로 혼자서. 마지막 순간만큼은 아무도 없이 내 눈이 감기는 것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이면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망 직전 소셜미디어에는 미성년 불법 이민자들에게 보호시설에서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정보가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스페인 극우 정당까지 이 가짜 뉴스를 공유했지만 카탈루냐 당국의 공식 확인에 따르면 시설 체류 중 성폭행 기록은 없으며 그녀 본인 진술에서도 사건은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정치적으로 이용된 한 인간의 삶. 여러분도 이런 분노를 느끼셨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론이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이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전 세계 안락사 합법화의 흐름은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 현재 매년 약 6,300건의 안락사가 시행됩니다. 전체 사망자의 약 4%입니다. 25명 중 1명이 자연사가 아닌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벨기에는 2003년 합법화 이후 2014년에 나이 제한을 없애고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했습니다. 캐나다는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했고, 스페인은 2021년 6월에 합법화했습니다. 이번 노엘리아 사건은 스페인 안락사법 시행 이후 가장 어린 나이에 허용된, 그리고 가장 긴 법정 싸움 끝에 실현된 기념비적 사례가 됐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고통의 기준 변화입니다. 초기의 안락사는 말기 암 환자 등 신체적 질환에 한정됐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이미 정신적 고통만으로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스페인의 이번 판결은 바로 이 흐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치 우울증 환자라도 제정신으로 쇼핑을 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듯이 결정 능력은 질병 진단과 별개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안락사는 세계 15개 나라에서 합법이고 그 기준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더 놀랍습니다. 전문가들도 예상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뜨겁게 논쟁된 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아버지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딸은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 가족 동의 없이 국가가 죽음을 집행하는 것은 살인이다. 이에 대해 카탈루냐 고등법원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노엘리아는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유럽인권재판소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5개의 법원이 만장일치로 아버지의 청혼을 기각한 것입니다. 유럽 인권 법률의 역사에서 자기 결정권이 가족의 반대, 의사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5개 법원이 연속으로 재확인한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안락사를 지지하는 측의 핵심 논거는 이렇습니다. 자기 결정권, 인도주의, 그리고 법적 일관성. 치료를 거부할 권리는 이미 합법인데 죽을 권리만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대 측의 논거도 강력합니다. 생명 존중, 오남용 위험, 그리고 의료의 본질.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장애인 지원을 문의한 상위 군인에게 보훈처 직원이 안락사를 권유해 총리가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안락사 논쟁의 본질은 자유와 보호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스페인의 이번 사건이 갖는 법적 의의는 3가지입니다. 첫째, 정신질환 전력이 있어도 결정 능력이 인정되면 안락사가 가능하다. 둘째, 가족의 반대가 있어도 본인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한다. 셋째, 유럽인권재판소가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의 국내법 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례를 남겼다. 세계의학계와 법조계는 이 판결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오랫동안 안락사를 금지해왔는데 이 판결 이후 합법화 논의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 나라의 법원 판결이 대륙 전체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안락사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인 존엄사, 그리고 의사조력 자살. 대한민국은 이 중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연명의료 결정법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디그니타스를 통해 이미 한국인 2명이 해외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3가지 핵심 분석을 보셨는데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사실 오늘 영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어떤 의미인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2025년 현재 사망자 수 연간 약 35만 명, 2050년에는 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의 문제가 개인을 넘어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웰다잉 관련 법률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연명의료 결정법입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자는 이미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적극적 안락사나 의사조력 자살은 여전히 불법이고 논의 자체가 금기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스위스로 가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으니 해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가정의학과 연구팀의 조사 결과 한국 국민의 76.3%가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 자살 합법화에 찬성합니다. 2008년 조사의 약 50%에서 크게 오른 수치입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인식이 급격히 바뀐 것입니다. 찬성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은 남은 삶의 무의미함 30.8%, 좋은 죽음에 대한 권리 26%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다. 존엄하게 살다 존엄하게 떠나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40대 이후 세대가 특히 공감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십시오. 보건소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작성 가능합니다. 만약 뜻밖의 사고로 의식을 잃는다면 이 문서가 여러분의 마지막 목소리가 됩니다. 둘째, 가족과 죽음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한국 사회에서 가장 금기시된 주제이지만 이것이 가장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셋째, 이 논의를 사회적으로 확장하십시오. 시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참여해야 좋은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을 하나로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 3월 26일 스페인 25세 여성 노엘리아 카스티오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법원에서 5번 확인됐고 유럽인권재판소도 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3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인간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그 선택에 가족과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 선택이 필요 없도록 충분히 돌보고 있는가? 이 한 가지만 가져가십시오. 안락사 논쟁의 핵심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존엄하게 살 수 있다면 죽음을 서둘러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노엘리아의 비극은 어쩌면 국가와 사회가 그녀에게 충분한 삶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3줄로 정리합니다. 하나, 안락사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기준은 계속 확장 중입니다. 둘, 자기 결정권은 가족의 반대보다 법적으로 우선한다는 선례가 확립됐습니다. 셋, 한국도 안락사 논의를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300만 명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그 시작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헬스케어가 세계를 누비는 나라입니다. 이제 그 의료 기술이 더 잘 살게와 함께 더 잘 마무리하게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웰빙과 웰다잉이 함께 자리 잡는 성숙한 사회. 대한민국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안락사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엘리아는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모범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삶일 뿐입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우리 각자의 죽음. 그 선택 앞에 어떤 제도와 사회가 우리를 지지해 주는가. 그것이 오늘 한컷 세상이 드리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